안녕하십니까, 김경훈 소장입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변화하는 어떤 그 기업 환경에 기업들이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트렌드 워칭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네. 어떤 그 기업 경영에서 주요하게 주목해 봐야 될 영역 중에 하나가 이제 리더십과 기업 문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더십과 기업 문화의 트렌드적 변화가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평판 경제 시대의 리더십,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다들 알다시피 우리가 그 온라인이나 혹은 요즘은 이제 그 온라인 중에 특히 모바일을 통해서 기업에 대한 정보, 상품에 대한 정보, 서비스에 대한 그런 정보, 뭐 가격들, 그다음에 사용 후기, 평가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는 이런 시대로 넘어가면서 소비자들 사이에는 이제 그 어떤 상품에 대한 좀 더 정확한, 경험해 본 사람들이 좀 더 정확한 정보들을 얻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커져가고 있고,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혹은 모바일상에서 기업에 대한 평판들이 넘쳐나고, 기업의 어떤 마케팅도 혹은 어떤 광고나 프로모션도 평판보다 더 뛰어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정보들이 혹은 지식들이 기업의 어떤 생산자들의 마케팅적 노력보다 더 우위에 선 그런 시대로 이제 전환하고 있죠. 그게 바로 이제 평판 경제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평판 경제 시대에 리더십은 어떤 변화를 겪을 것이냐,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인가, 이런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평판 경제 시대에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이 흔히 사회적 자본이라고 부르는 신뢰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면 보통 자본은 우리가 화폐적으로 측정되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자산이라든지 부동산 같이 이런 어떤 유형의 자산, 또는 흔히 인적 자산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인재라든지 이렇게 뭔가 영어 표현으로 치자면 비저블이죠. 보이는 어떤 그 것들이었는데,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는 사실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가치들이죠. 평판 속에 그 기업에 대한 혹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요소들이 들어있고, 기업들은 이제 그런 어떤 그 평판을 관리해야 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어떤 평판에 있어서 리더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어떤 기업의 어떤 부서가 됐든 혹은 어떤 사람이 됐든 이런 리더십 분야에서 뭔가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분들은 이 평판 경제 시대의 변화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 지금 여기 이제 케이스에 보면 국내 금융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또 금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도를 보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인데요. 뭐 세부적인 수치를 제외하고 보면 전반적인 신뢰도라고 하는 항목이 혹시 여기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89.5라고 되어 있는데, 저 수치는 신뢰와 불안이 같을 때 100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89.5라는 것은 신뢰하지 않는 쪽이 훨씬 더 강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금융 분야만이 아니고 많은 분야에서 이 평판 경제 시대의 소비자들이 기업에 대한 어떤 그 불신을 보내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등장했던 그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브랜드를 어떻게 자산으로 인식할 것이냐. 그래서 그 브랜드라는 자산도 사실은 무형의 가치였거든요. 그게 지금 신뢰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확장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확장된 어떤 신뢰라고 하는 기반을 리더십이 활용해야 하는, 그러니까 리더십의 영역이 대체로 기업 내에 머물렀던 시대에서 기업 바깥으로까지 확장되는
어떤 이런 변화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메가트렌드 관점에서 저는 이런 사회적 자본인 신뢰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어떤 변화의 방향을 신뢰자본 메가트렌드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신뢰자본 메가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신뢰가 정말로 자산 가치처럼 실질적 자산처럼 어떤 기업이든 집단이든 혹은 사회든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중요 요소가 되고 있는 그런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불신이 강한 집단이나 기업이나 사회일수록 다른 많은 어떤 그 긍정적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 자본의 부족으로 성장의 발목을 잡히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신뢰 자본이라고 하는 어떤 그 메가트렌드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면 크게 세 가지 요소를 기업들이 리더들이 분석하고 평가하는 게 필요하다. 세 가지는 뭐냐면 진정성, 투명성, 그리고 충족성 이렇게 세 가지 요소인데 이 세 가지 요소는 기업이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 혹은 리더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발언을 하거나 기업을 이끌어 나갈 때 그걸 소비자나 혹은 시민들이 그 의도 자체를 믿어주는 정도가 진정성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기업이 그 절차의 투명성을 통해서 얻어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의도한 바 혹은 과정을 통해서 보여준 것들을 실제적 결과에서 얼마나 소비자를 충족시켰는가라고 하는 충족성이 신뢰의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평판경제 시대의 리더십은 신뢰 지수에 대한 체계적 관리법 혹은 체계적 지표 같은 것들을 구축할 필요가 점점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나 상품이나 서비스나 기업 문화나 혹은 리더십이 사회적으로 소비자나 시민들에게 진정성과 투명성과 충족성을 갖고 있는가, 어떤 요소가 부족한가와 관련된 어떤 신뢰 지표들을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최근에 아마 여러 기업의 어떤 뭐 임원진 교체와 관련된 거라든지 기업 문화와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뉴스화되고 그게 어떤 수많은 평판들 속에서 그 기업에 대한 어떤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가치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소비자의 기억 속에 어떤 특정한 평판들을 만들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기업 외적인 신뢰라고 하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리더십의 한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이 트렌드적 변화의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고급 인재 보존 시대의 리더십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자, 고급 인재 보존 시대,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듯이 젊은 층이 구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직업을 가지고 직장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직장에 살아남을 수 있는가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고 연속해서 뭐 옛날처럼 평생 직장은 뭐 없어진 지 한참 전이지만 연속해서 얼마나 길게 근속할 것인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뭐 빠르면 뭐 30대부터 벌써 나중에 내가 뭐 해먹고 살아야 되는지 은퇴를 고민하는 이런 식으로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고용 불안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또 반대쪽에서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 고급 인재를 보존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한 어떤 그 경제 단위로 시장 규모가 확장된 것도 영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능력이 뛰어난 고급 인재에 대한 수요는 글로벌하게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뛰어난 인재를 그 기업이 계속 가지고 있기가 어려운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포브스니 뭐 이런 세계적인 어떤 그 경제 매거진들도 최근 이런 고급 인재들을 어떻게 유지 보존할 것인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케이스 분석에서 보시면 안 그래도 이렇게 고급 인재를 계속 유지하고 보존하는 게 어려운데 더더군다나 경제 위기라든가 경제적 어떤 기업의 어떤 경영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인재들이 바로 떠나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 고급 인재들이 유출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해외 이민자의 경우에 1990년에 그 이민자들 가운데 고급 인재 비율이 37%였는데 2010년에는 48%로 10%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해외 이민자 가운데 거의 절반 정도가 고급 인재인 거고, 영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국의 경우에도 최근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 특히 이제 경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반도체 분야에서 보면 한국의 주요 기업에 임원까지 지냈던 사람들이 해외로 유출이 돼가지고 주요 정보도 당연히 가지고 가겠죠. 따로 정보 유출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인재가 가면 같이 가는 이런 상황이고, 글로벌하게도 보면 이런 어떤 직업의 이동이 국경을 넘어서는 그런 활동이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리더십의 2016년 리더십의 주요 키워드 중에 하나는 전반적으로 뭐 인재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중요한 요소지만, 그 중에서 좀 더 주목해야 될 키워드는 어떻게 우리 기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데서 꼭 필요한 핵심 인재를 유지하고 보존할 것인가. 메가트렌드적으로 보면 글로벌화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풍경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고급 인재가 유목민, 노마드화 돼 가면서 글로벌 수요들을 찾아서 움직이는, 마치 한국의 스포츠 스타들이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이렇게 좀 더 임금을 많이 주고 삶의 질도 높은 나라들을 찾아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런 어떤 현상처럼 기업에서 인재도 그렇게 움직이고 이동하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어떤 평평해진 지구, 글로벌화로 인해서 평평해진 지구라는 구도에서 인재 경쟁도 아주 치열해지고 있다. 그래서 2016년 리더들의 화두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인재를 골라내고 그런 인재들을 어떻게 유지하고 보존할 것인가가 더욱 신경을 써야 될 주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리더십 분야의 2016년 키워드를 보자면 세대 협력이라고 하는 코드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가 뭐 평판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쇼핑 루트도 그렇고 어쨌든 디지털화가 핵심적인 어떤 요소라고 볼 수가 있죠. 경제 전반에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테크놀로지나 관계 설정, 생산 관계 설정들이 디지털에 기반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디지털 기반의 어떤 경제로의 이동이 지난 한 20여 년간 1990년대부터 굉장히 급속하게 전환되어 왔고, 2010년 이후에는 사실상 성숙기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숙기가 되면 디지털이라고 하는 영역이 어떤 특정 산업, 그러니까 디지털 산업 이렇게 국한되지도 않고 디지털 테크놀로지 이렇게 국한되지도 않고 모든 일상의 삶의 방식들이 디지털로 인해서 재구성되는 단계로 이제 성숙한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뭐가 다르냐면 테크놀로지나 이런 건 사실 디지털 기술은 어떤 일을 좀 더 빨리 쉽게 해주는 어떤 편의적 요소로 수용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술이 확산되고 일상 속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좀 더 젊은 세대에게서 디지털 기술은 어떤 경험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80년대 이후 출생자들에게는 디지털이 하나의 일상을 구축하는 환경적 요소였다면, 그 윗세대에게는 새롭게 받아들이는 신기술이어서 윗세대는 디지털 기술을 편의 요소로 받아들인 반면에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경험 요소로 받아들여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디지털 경제가 계속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새롭게 성장하는 분야들이 편의적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디지털 기술이 줄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의 영역이 주요한 비즈니스 코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코드를 누가 더 잘 알고
누가 더 잘 개척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난 20년간 혹은 30년간 기업 문화를 수평적 기업 문화를 바꾸겠다, 자유로운 기업 문화를 바꾸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한국의 전통적 문화 원형에 가까운 어떤 그런 가족주의적인 문화 성향, 또 수식적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기업 문화 안에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죠.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기업에서 예를 들면 재택근무제 같은 거를 실시를 해가지고 똑같은 일을 할 수만 있다면 굳이 사무실 나오지 않고 집에서 일을 해도 된다. 뭐 이런 직종들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직장인들이 재택근무를 거의 신청을 안 한다. 왜? 한국의 기업 문화 내에서 직장에서 매일 상사들한테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면 승진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똑같아. 뭐 이런 인식들이 좀 지배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문화는 별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떤 그 특정 제도만이 강요된다고 했을 때 일어나지가 않는데 지금 문제는 앞으로의 성장 동력은 디지털을 경험의 영역에서 느끼고 그 안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런 문제를 풀려고 비즈니스적인 시도들을 할 수 있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즉 20, 30대가 새로운 비즈니스적 제안이나 아이디어나 새로운 경로의 개척들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전통적인 이런 수직적 기업 문화에서는 직장에 들어와서 직장의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되는 그런 어떤 세대, 그러니까 계급 체계로 보면 낮은 직급에 있는 세대들인 거죠. 그래서 기성세대와 그러니까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윗세대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사이에 이런 차이들이 지금 한국의 기업 문화 내에서는 세대 갈등의 형태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영역에서 리더십이 강력하게 필요하다. 리더가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조직의 안정과 유지 보존을 위해서 경험과 노고가 많은 기성세대 중심으로 조직을 꾸려나가는 게 중요하지만 문제는 디지털 경제로의 강력한 전환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 새로운 가치,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제안 이런 것들은 젊은 내 세대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어떤 그 경험과 활발함, 자율적인 어떤 그런 업무 환경 같은 것들을 조성해주기 위한 새로운 기업 문화들, 세대 협력에 기초하되 젊은 세대가 좀 더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전통적인 기업 문화의 수직적 그 권위주의 같은 문화들을 어떻게 보면 좀 뒤집어 엎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생기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일한다. 뭐 이런 통계들 많이 나오는데 디지털화 정도로 따지면 항상 1, 2위를 차지한 한국이 왜 가장 오래 일하는가? 그 부분은 기업 문화에서 이렇게 앞서 나가는 디지털 문화적 경험을 기업의 어떤 조직적 역량이나 생산성으로 바꿔주지 못하는 기업 문화, 전통적인 이런 수직적 규율 중심의 어떤 그런 기업 문화가 막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리더십이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날 것인가에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된다. 제가 사례로 하나 들고 나온 걸 보면 마룻바닥에 윗돌이나 이렇게 치마나 바지나 이렇게 펼쳐놓고 거기 옆에 신발도 놓고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서 이걸 블로그에 올린 거거든요. 이게 누가 한 사례를 가져온 거냐면 10대들이 자기가 입던 옷 중에 지금 스웨터를 하나 팔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그냥 파는 게 아니고 이 스웨터와 어떤 치마나 바지를 입으면 어울리고 신발은 어떻게 매치하면 좋을지를 이렇게 코딩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올려서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세계에서 경험한다는 것들이 이런 의미라는 거죠. 예전에 내가 입던 옷을 판다라고 하면 동네가 전부였을 거고 아는 사람이 전부였을 거고 팔지도 못했겠지. 10대가 그런 걸 팔 경로가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디지털 환경에서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고 심지어 해외에다가도 팔 수 있는 이런 경로들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감각과 창의력들을 어려서부터 키워온 세대가 지금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신입사원이 되고 지금 기업 내에서는 하위 직급인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의 경험을 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고 메가트렌드적으로 본다면 디지털화라고 하는 메가트렌드가
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떤 그런 변화가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시간 점유율 경쟁 시대의 리더십. 이렇게 키워드를 잡았는데요. 시간 점유율 경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쟁 그러면 시장 점유율 경쟁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라는 것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시장 안에서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이런 경쟁이라고 본다면, 시간 점유율은 현재도 있지만 미래의 시장에 누가 더 점유율을 많이 가져갈 것이냐. 현재는 너무 작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 자체가 의미가 없는데, 미래는 굉장히 커질 거기 때문에 거기서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미래의 시장 점유율은 지금 시간을 먼저 선견 지명을 가진 기업에 의해서 미래의 시장 점유율이 좌우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의 리더십의 중요한 지점은 이런 변화를 예측하고 시장의 성장을 예측하는 예측이라고 하는 것에 의한 지식, 정보를 기업의 경영 활동에 적극적으로 접목시키는, 이게 리더십의 핵심 요소. 그러니까 선견 지명을 할 수 있는 기업으로 기업 문화를 바꿔나가고 기업 시스템을 만드는, 예측 경영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게 리더십의 주요 덕목이 된다. 그래서 이게 2016년의 주요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표는 지멘스가 어떻게 이런 어떤 시간 점유율 시대에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느냐라는 건데, 지금 왼쪽에 있는 건 현재, 요 왼쪽 바는 현재의 바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 회색으로 된 게 5년 이전에 만들어진 옛날 올드 프로덕트, 옛날 상품이고, 이 위쪽은 5년 이내에 새롭게 출시한 뉴 프로덕트, 신상품이에요. 그렇게 5년이 지났을 때도 요 비율이 똑같이 유지되게. 그러니까 여기서의 올드 프로덕트는 이때 뉴 프로덕트이 되겠죠. 이 뉴 프로덕트이 올드 프로덕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5년 사이에 또 새로운 뉴 프로덕트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구조가 유지되기 위해서 기존에 이미 출시된 상품은 계속해서 코스트를 줄여나가고, 신상품은 새로 만들기 위해서 코스트가 늘어나죠. 이 두 개의 균형을 이뤄서 전체적으로는 매출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경쟁 시스템. 그래서 항상 지멘스 같은 경우의 특징은 항상 전체 매출의 40% 정도가 신성장 분야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려면 5년 이내에 새로 만든 신성장 상품들이 계속해서 출시돼야 되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 예측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상품을 기획하고 내놓는 이런 예측 경영이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글로벌한 어떤 기업 경쟁은 이제 시간 점유율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리더십을 발휘하는 분들이 예측을 중시하고 예측에 좀 더 투자하고 기업 내에서 예측 경영 시스템을 가져갈 수 있는, 그래서 글로벌로 보면 지멘스를 비롯해서 IBM이나 GE나 또는 필립스나 듀폰이나 3M 같은 이런 선도 기업들은 예측 전문 집단이 기업 내에 항상 있어서 그 예측을 바탕으로 R&D도 결정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이런 예측 경영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의 어떤 그 리더들도 이런 예측에 대한 가치를 좀 더 높이 평가하고 투자하는 이런 리더십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 오늘 리더십과 기업 문화 분야에서의 주요한 변화들을 평판 경제 시대에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 고급 인재 보존 시대의 리더십은 어떻게 발휘돼야 될 것인가, 세대 협력을 이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시간 점유율 경쟁 시대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화두를 던진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시대가 변화하고 기업이 처한 환경이 변화하니까 거기에 맞는 리더십적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리더십과 기업 문화, 리더들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어떻게 리더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것인가를 트렌드적인 변화 속에서 한번 키워드를 4개 뽑아봤습니다. 자, 다음 주 이 시간에는 트렌드적 변화가 기업의 생산성, 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테크놀로지적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화두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